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코로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부터 매출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 중기업까지 지원을 넓히고 여행, 항공, 공연, 스포츠, 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고나 프리랜서 200만 원, 법인 택시기사 300만 원으로 정부안보다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칸에서 들려온 뉴스까지 주말 사이 큰 뉴스들이 많이 들어왔죠. 저희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5월 30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에 처리된 추경안 소식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오늘 형식적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게 여당의 주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절차를 살펴보고요. 정부가 32년 만에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좀 덜어낸다고 합니다. 또 증시가 좀 어렵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 10% 이상 하락했는데 증권사에서 외상으로 주식 샀다가 이거 돈 대지 못해서 반대매매 당하는 규모가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또 원자재 값에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처음으로 700만 원 넘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농림부가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오늘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모양입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참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가 감독상, 나무주연상까지 첫 이관왕에 올랐는데 의미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영화 사려고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기대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증시 들렀다가 행복발전소 활짝 열겠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다양한 금융 앱 참 많은데 세금을 돌려준다, 뭐 가계부 써준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볼게요. 또 운동 시작한 분 많으시죠?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헬스장 등록했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다양한 특허 기술이 적용된 운동기구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장문 100원, 단문 50원, 샵 0951 하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경안 처리에 합의가 됐군요. 국회를 통과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에 하나였던 이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을 해서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여야는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췄습니다. 더불어서 이 어업인의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가연동 보조금 200억 원을 새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쟁점이 됐던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이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 4천억 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도 좀 덜 걷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이 퇴직금 5천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는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둬서 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올려서 이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근속 연수별 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5천만 원 등 금액으로 구간을 나눠버리면 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연봉을 5억 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5천만 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 대신 근속 기간이나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증시 상황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데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반대 매매가 뭔가요? 네, 반대 매매는 이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장이 좋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16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 수준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이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인데 이 투자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미수거래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투자 원금 이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 거래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칫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 계좌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 매매 후에도 남아있는 미수 금액이 있다면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또 반대 매매가 많아지면 주식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 자체의 하방 압력도 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 시 이른바 패닉셀링을 하면서 낙폭을 키울 수도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도 빚내서 주식하는 분들이 제법 계신 모양인데 신용융자 잔고는 줄지 않는다. 여기에 붙는 이자가 더 비싸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할 때 적용하는 이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데요. 91일 이상 자금을 빌리는 거래에 대해서는 연 9.7%가 넘는 금리를 받는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최고금리가 이미 9%대까지 올라서요. 금리가 연내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일단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21조 6,65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0년 중반까지 10조 원 수준이다가 이후 급증을 했는데 지난해 2월 3일부터 줄곧 20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빚투조,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와중에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소식도 전하게 되는데요. 집값이 좀 안정되는 건가 싶었는데 분양가 좀 올라가겠어요, 이러면? 네, 맞습니다. 최근 원자재 값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정비사업 평당 공사비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종로구 사직동에서 하고 있는 이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는데 여기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공사비로 770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성북구 정릉동에서 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도 최근 예정 공사비로 6천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한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740만 원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중순 강남권에서 한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을 처음 넘은 뒤에 불과 1년 만에 다시 100만 원이 넘게 오른 것이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오른 만큼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또 공사비가 올라버리면 이미 시공사 선정을 한 곳들도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하기까지도 4년에서 5년이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당분간 원자재값 상승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부담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이 둔촌주공 등 분양가 문제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정부가 6월 중에 분양가를 이 택지비와 건축비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물가 소식을 거의 날마다 전해드리게 되는데 채소값도 많이 올랐습니까? 네, 배추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이 노지 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총 34,000톤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는 이 태풍 등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8월에서 9월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봄배추 6,000톤을 비축하기로 했고요. 무는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봄무 2,000톤을 비축하고 농협의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도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늘은 김장철과 함께 출하량이 줄어드는 내년 1월에서 4월의 수급 불안을 대비해서 6,000톤을 비축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피마늘이나 깐마늘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 품목별 재배 면적, 생산량, 가격, 전망 등의 관측 정보를 농가에 신속하게 안내하고요. 현장 기술 지원단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 등의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농가의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채소 가격 안정제 적용 대상을 해당 품목 전체 생산량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더 재미있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갈까요, 오늘? 지난 주말에 지구 건너편에서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우리 PD님 현장에서 들어온 반가운 소리가 네, 지금 김효정 영화평론가 연결돼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스크 밖에서 꼭 사용해 주시고요. 실내에서 마스크 여전히 밖은 아니군요. 정신줄 꽉 잡을게요. 밖에서는 안 쓰셔도 되고요. 실내에서는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 award for Best Actor Le prix d'interprétation goes to Song masculine est Kang-ho. attribué à Song Kang-ho. 네, 이 박수의 주인공 두 편의 영화가 다 우리나라 겁니다. 칸 영화제에서 국내 영화계 두 거물이 각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 겹경사죠.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 받은 박찬욱 감독, 그리고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배우. 한국 영화사에 남을 두 번의 대단한 업적이죠. 수상 후의 현지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그 전부터 줄 서서 사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 연결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우리 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칸 감독상을 받았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칸 영화제 같은 경우 점수와 수상 결과가 매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황금종려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헤어질 결심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공개작 중엔 최고 평점이었는데 황금종려상이 아쉽지만 아니고 그래도 그만큼 큰 영예죠.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메이저 매체들이 극찬을 했었는데요. 인디와이어는 올해 가장 로맨틱한 영화라고 평했었고요. 스크린 인터내셔널은 영화의 비주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박찬욱 감독의 전작이죠. JSA랑 비교를 하면서 이 작품이 훨씬 더 잘 짜여진 반전이나 플롯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영화의 모든 면면에 있어서 찬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로는 미스테리와 로맨스, 그리고 비주얼, 그리고 조영욱 감독의 음악까지 거의 영화 매체로서의 완벽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수상 소감도 화제가 됐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박찬욱 감독이 일단 극장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 이
질병을 이겨낸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영화인들이 영화관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박찬욱 감독은 특히 그 평소에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네필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시네필다운 낭만적인 수상소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상 결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황금종려상을 받을 탑3 안에 든 영화인 만큼 크게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 그리고 송강호 배우. 박찬욱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왔으면 감독상, 배우상 다 못 받았을 텐데 따로따로 와서 같이 받아서 참 좋다. 네네, 송강호 그랬죠. 배우 이 브로커로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한국 남성으로는 최초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따지면 한 번은 받았어야 됐을 게 송강호 배우가 칸에 제일 많이 갔어요. 몇 번 갔습니까, 네. 송강호 배우? 이게 2006년을 괴물로 이제 처음 가셨는데 밀양, 놈놈놈, 그리고 박쥐, 기생충, 비상선언까지 그리고 이번에 브로커 해서 총 7번째. 단골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 남녀 배우가 나란히 초청이 됐는데 그때는 전도연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이제 송강호의 해가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남자 배우로 이제 처음 남자 배우로서 주연상을 받은 거고요. 송강호 배우는 참 그 인간적인 고민, 그 사소한 일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감동 이런 걸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것 같은데 현지에서도 판권 선판매가 엄청나게 이뤄졌다. 이 소식 들었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 현재 기준 192개국에 선판매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 기생충 같은 경우가 205개국이었고요. 5개국이었으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브로커 같은 경우가 171개국에 선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도 거의 한국이 지금 할리우드를 제외하면 독주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판권 선판매가 이뤄진다. 이거 예전에는 할리우드 뭐 이런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앞으로 국내 영화 제작 환경 이런 것도 좀 나아지겠다. 이런 기대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럼. 그렇죠. 저희가 사실 기생충 때 이미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생충이 수상을 하면서 많은 것이 이제 판도가 바뀔 것이다 했는데 이미 그런 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관계자에 따르면 웨스턴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가 작품성을 인정받았어도 그게 즉각적으로 판매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영화마다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특히 북미뿐만이 아니라 뭐 남미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부터 우리 박찬욱 감독, 송강호 배우까지 참 뿌듯하게 해주는 소식 많은데 우리가 살짝 기대를 걸었던 황금종려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한 반전이에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작품이. 아, 그래요? 지금 네네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스웨덴 감독이고요. 루벤 어스트론트라는 감독인데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그 평론가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호불호가 갈렸던 작품이거든요. 뭐 최저점을 받은 것도 있고 그 최고점을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 감독이 능력이 출중한 감독은 맞아요. 이미 황금종려상을 받은 감독이고 이번 그렇습니까? 경력으로 네, 2번째 영화가 되는 거죠. 뭐 알려진 바로는 계급에 대한 얘기고 사회 풍자 코미디라고 하는데 영화가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황금종려상을 받은 티탄의 수상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요. 국내외 정세도 좀 반영을 했겠죠. 사회적 고민을 담은 영화였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마스크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잠시 후에 증시 연결할 거죠?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정리하고요.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돌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PC 물가지수 발표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에 이어서 테슬라에 대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보고서 발표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확대되면서 나스닥의 강세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강세를 보여서 주간 단위로는 3대 지수 모두 6%대 급등하면서 마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랜만에 올랐다 이런 소식 반갑기는 했는데 자 물가가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좀 들썩이게 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미국의 물가 지표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즉 PC 물가 지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2000년 이전에 연준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존해서 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PC 물가 지수에 더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지표의 차이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대체를 감안하지는 않지만 PC 물가 지수는 대체 물가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물가 척도를 좀 알려주고 있어서 연준이 이를 더 선호한다라고 좀 미리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됐던 PC 물가 지표가 중요했었습니다. 지표 결과를 보면 4월 발표나 예상치를 하회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쳐서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6.6%보다 낮은 6.3% 상승.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PC 물가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상승을 유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5.2%에서 4.9%로 둔화를 했습니다. 특히 핵심 PC의 전년 대비 결과는 3개월 연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높아질수록 반대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단기간에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한동안 참 힘들었는데 기술주가 강하게 올랐다. 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장 분위기가? 예, 일단은 최근 하락장의 주요한 특징은 그동안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테슬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부진한 주요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위 안전자산급으로도 불렸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상승은 그동안 시장을 억누르던 인플레 우려가 경감된 상황에서 최근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매력적인 매수 시점에 도달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데 이어서 테슬라도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최근 하락에 따라서 매수 시점에 도달했다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제출이 되자 그동안 하락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V자 반등이 될지 혹은 L자 또는 U자형 형태의 반등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번 저점 수준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번 저점에 들어온 매수세의 근거 자체가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사실 최근 앞서 언급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5배, 테슬라는 35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호재는 낮은 가격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된 만큼 매크로 환경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추가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해당 저점 돌파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눈여겨볼 지표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번 주는 이제 6월 월초의 시작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베이직북을 비롯해서 고용, 경기와 관련된 실물 경제 추이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수요 감소가 촉발하는 경기도나 또는 침체 정도에 대로 관심이 아마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댈러스 연의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수요일에가 ISM 제조업 지표와 연준의 베이직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5월 고용보고서와 ISM 서비스의 PMI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실물 지표와 심리 지표의 경우 아마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준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지 여부가 오히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 중국의 PMI 지표들도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데 락다운 시기를 고려하면 아마 많이 부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부진할수록 반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요.
이외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드디어 연준이 예고한 QT가 6월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예고한 대로 이번 달에는 47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재투자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QT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향후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략 3개월 이후에는 9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도 좀 보셔야 됩니다. 단순 수급 효과만 고려하면 매물출에 따라서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장기 금리를 눌러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게 국내외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세금도 낮추고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하겠다. 이런 조치들도 지금 이루어질 것 같죠. 14개 품목의 관세를 제로 관세화 당분간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중 관세 중국에서 물건 사올 때 그 관세 붙이는 거 철폐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한숨 돌릴 거다. 거기도 물가 걱정이 많다는 건데 우리도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가계부 쓸 거야 이런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 어플에 보니까 보험, 세금 환급, DSR 한도 조회까지 똑똑한 금융 앱들이 팍팍한 살림살이 도와드린다라고 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쏠쏠한 금융 앱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 탈탈 털어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번 탈탈 털어볼까요? 네,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 앱 어떤 건가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금융사들에서 출시하는 어플들, 앱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트렌드의 반영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은행, 증권사 직접 발로 찾아가서 뭔가 문의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온라인 스마트폰이 더 훨씬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4대 금융 앱이라고 한다면은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삼성의 모니모 이런 서비스들인데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이 안에서는 다양한 이제 금융 결제라든가 뭐 송금, 조회, 뭐 대출 신청 이런 서비스까지 다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모니모 같은 경우에가 짧은 기간 만에 굉장히 많은 회원을 모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개인정보 유출의 이슈가 있었어요. 보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이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몰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찾는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 앱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집중력을 아껴주는 앱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금융 앱들의 최대 장점이 편리성이다라고 하면 앱별로도 특성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한두 개 앱만 쓰게 되더라고요. 정착했습니까? 예, 거의 가장 편리한 앱 한두 가지로 몰리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인터넷 은행에서 만든 앱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좌들 이게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고 그 계좌들을 연동을 시켜넣어서 개인이 동의만 하면 저 계좌에 있는 거 이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 오픈뱅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송금이라는 것도 조금 편안하게 해놨어요.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송금, 이체 어려운 단어들 하지만 경험으로서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돈 보내기 어느 계좌로 돈을 보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쉽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금융 용어를 모르더라도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계좌에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신용카드 포인트 그리고 대출 현황 이런 것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기를 끈 게 뭐냐면 파킹 통장. 네,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1일 단위로 지급을 해주는데 연 2%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꽤 정기예금만큼의 높은 이자를 주죠. 그런데 특수한 건 이자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파킹 통장이라고 하면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건 1일 단위로 해주긴 하지만 실제 돈이 들어오는 건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보통 이제 세 번째 주 일요일에 지급해 주곤 했는데 여기서는 버튼을 누르면
그간 쌓여있던 이자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도록. 아, 그런 재미를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앱을 설치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앱을 설치하고 안 쓰게 된다면은 그게 또 사장될 수도 있는 건데 매일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앱 이용자들이 요거에 또 몰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소비 패턴 분석 앱으로 예전부터 유명한 뭐 땡땡 샐러드 뭐 이런 앱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회 같은 건 이제 기본이고 여기에 인기를 끈 최근에 가장 큰 요인은 네. 유전자 분석입니다. 유전자요? 네, 건강관리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네. 하면 사실은 보험에 대한 권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 대개집은 고혈압 당뇨 그렇죠.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옆구리를 쿡 찔러주는군요. 네, 인슈어테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전체적인 통계와 확률에 기반한 그 보험을 만들었었고 그걸 가입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 우리는 가족력이 있는데 대대손손 어디가 꼭 편찮으셨어. 어떤 만성질환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그걸 걱정한단 말이죠. 이게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데 그걸 유전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유료로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매일매일 선착순 몇 명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이 유전자 정보 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정보 검사를 예컨대 그럼 내가 이 선착순에 들었어요. 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그 네, 회사로? 이게 우편물로 그 유전자 검사 키트가 날라옵니다. 우리 코로나 검사한 것처럼 네. 타액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발송을 해요. 왔다 갔다 택배비는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거죠. 비만의 이 확률, 비만의 유전자가 어느 정도 있다. 또 탈모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이제 간단한 건강 정보들 재미삼아 알려주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암 발병 확률이 몇 %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조금 민감한 정보라서 공개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게 되면 이제 보험 쪽의 영업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원래는 카드 혜택을 맞춤 추천해주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 주로 돈을 많이 쓰는데 어떤 카드가 제일 할인이 크냐, 포인트 적립이 크냐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줬었는데 주로 그러니까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특성에 기반한 금융상품 추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깨톡이라는 곳에서 네. 연계된 이 페이 서비스 있죠. 여기서는 이제 송금 결제 위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편리하게 뻗쳐 있어서 아마 이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뭔가 한번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한번 여기에 맛을 들이면 참 너무 쉽게 편해요. 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쓸 수 있게 해줘야 그쪽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구멍이기도 하고 혜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 샥샥 피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또 머리 아픈 계산 대신해주는 앱. 네. 이 친구들은 또 되게 달갑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5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네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이거를 기존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아마 그 세무사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와주는 3땡3 뭐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나 기존의 이 개인 프리랜서 분들이 이걸 통해서 신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주요 목표가 뭐냐면 잊었던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직장 다니시는 분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었다. 그런데 그 배달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사업소득세를 3.3%를 떼고 네. 원천징수하고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뗐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세금이 묻혀집니다. 근데 과거 5년 동안을 조회해서 쌓였던 세금이 있으면 여기서 개인정보 동의 하에 추적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는 어플이다 보니까 그렇게 투잡을 해서 조금 다른 소득이 있었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분들 그렇게 사업소득세를 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니까 한번 조회해보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통해서 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세금을 환급을 해준다는 건지. 국세청 시스템에 쫙 연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참 세상 편해지긴 했습니다. 정말 편해졌어요. 자, 어플명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딱 알려드리긴 뭐하고요. 그렇죠. 자, 우리 배구할 때 뭐 네. 합니까? 아까 그 매일매일 이자 받는 앱 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배구할 때 스파이크 말고
스파이크 전에 공을 전달해 줄 때 뭐예요? 토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힌트가 됐겠죠? 그래요. 그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어플들이 인기가 많습니까? 주식 열풍이 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식 관련 앱들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어요. 뭐 유료 어플, 무료 어플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증권사에 기반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약간 뭐 자회사 같은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제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윤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고객들한테 투자 정보를 제시를 할 때 이거는 참고로만 할 것이지 무엇을 사람마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한테 있다라는 거를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험한 것들이 이제 조금 소규모로 생겨나는 뭐 유료 어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이제 종목 추천 이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이제 금융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어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금 납부, 이제 6월이나 뭐 지방세, 뭐 재산세 낼 때도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세금 낼 수 있는 어플들, 세금을 낼 때 좀 도와주는 이런 어플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깔아두시면 1년에 한두 번 사용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고수고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일까지잖아요. 예. 요 날짜 넘기시면 가산세 붙습니다. 네. 얼른 신고하시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 어플인데 여기에 기가 막힌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우. 내가 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문자가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자, 무슨 카드에서 뭐 5만 원 쓰셨습니다. 이게 가계부에 자동으로 달라붙어서 장부에 그냥 기록이 된다면서요. 예전은 그게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카드를 긁은 곳이 보면 이제 문자가 날라올 때 어디서 긁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땡땡 순대국밥집 그러면 이 어플이 인식을 해서 이분 지금 식사를 하셨구나. 그럼 식비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발전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었냐 혼자 먹었냐. 근데 내 카드로 긁고 현금으로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럼 이제 가계부 쓰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하죠. 네. 근데 그런 기능들 이제 실생활에서 쓰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기능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문자를 긁어오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 상호가 애매한 명칭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음식점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미난 상호로 했을 때 이걸 옷가게로 할지 이거를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카드를 쓰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여러 가지 쓰는 이유는 사실 혜택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혜택을 받으려면 실적을 채워야 됩니다. 뭐 A 카드는 40만 원 이상, B 카드는 50만 원 이상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계산하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리고 실적이 인정되는 금액이 있고 안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이건 실적 인정 금액에서 빠집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매달 얼마 썼는지 계산하기 어려운데 요즘에 나오는 가계부 어플들은 이게 실적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자동으로 구분해주고 실적 인정 금액이 40만 원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카드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그 내역들을 다시 한번 뭐 엑셀 파일이나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종이 가계부 여기 하나하나 이제 쓰던 시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쓸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앱이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 긁어. 실제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출을 좀 통제해주는.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외식이 잦네요. 안 돼요. 이런 조금 기능이 줄이셔야 될 있군요.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까지도 해낸 애플도 있어요. 이러다가 잠깐 어플도.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요새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폰에 리워드 주는 어플 그러니까 들어가면 상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앱입니까? 보통 리워드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돌려주는 건데 그 액션이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만보 걷기 이런 것들. 사실 이제 건강상으로 어르신분들 운동하시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실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어플입니다. 왔다 갔다 뭐 걸음걸이마다 얼마씩 쌓이는 어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화면 잠금 해제를 할 때 광고가 노출되면서 그걸 잠깐 봐주는 걸로 뭐 10원, 20원. 근데 우리가 사실 하루에도 스마트폰 수없이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플들 중에는 이제 병원 리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본인의 병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체험기가 많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다녀왔을 때 리뷰를 쓰면 그 리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정도까지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좀 자주 다니신다. 다양한 병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 리뷰 앱들을 설치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겠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어플 중에 좀 네. 추천을 해드릴 만한 건 그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 있죠. 아, 처치곤란한 거 이건 네. 폐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것들. 3일 남았습니다. 뭐 하루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싸게 팔게 해주는 어플들이 있어요. 싸게 팔게끔 네, 해주려고요. 그 편의점 점주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점주가 여기에 가입을 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또 가입을 하면 그것들이 올라옵니다. 구해주세요. 뭐 아. 이래가지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 근데 그 중엔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살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유통기한은 유통되는 기한이지 소비기한은 아니거든요. 사두고도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사면 거의 적게는 반, 많게는 90%까지 세일해가지고 팔기도 해요. 야, 그래서 요거 뒤져보시면 1등 신랑감이네요. 아주 알뜰하게 편의점 이용이나 이럴 때 편의점 도시락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건 강추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소장님 이제 시집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네. 우리 이 가계부 앱을 알려달라는 분이 많으신데 앱스토어에서 가계부만 치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팁은 그 별점 높은 거. 사람들이 많이 써보고 그렇습니다. 요 앱이 괜찮아요 한 게 상단에 노출이 보통 많이 되거든요. 네. 그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났네요. 예.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보 요 앱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짧게 소개를 하고 갈까요? 이 나라에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청약홈 이런 것들은 이 설치를 해두시면 아파트 분양 공고를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만든 주택금융 포털, 예전에 이제 안심주머니 앱이라는 거였는데 요거 설치해 두시면은 뭐 대출 받을 때 금리 한도 그리고 정책 대출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된 앱, 금융 앱들은 설치를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앱은 뭡니까? 이 유통기한 치면 나옵니까? 아니요. 이거는 왜 뭐라고 우리가 쳐야 나옵니까? 음식점에서 네. 마지막 주문 받을 때 있죠. 이 마지막 주문을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 주문을 영어로. 네. 자, 우리 집단지성을 모아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마지막 주문을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정말 높으세요. 자, 다들 이미 알려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나무 심는 목수님 딩동댕, 그리고 이선행님 딩동댕. 요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건강 지키는 거, 지난 주말에 사람 거리에 정말 많더라고요. 햇볕이 뜨거워도 다들 즐거운 얼굴로 막 돌아다니시고 마스크 벗은 얼굴도 많이 봤습니다. 오랜만에. 운동기구 들여놓겠다 혹은 헬스클럽 등록해야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운동기구 중에 요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좀 재미있는 모양들도 제법 많잖아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라 저희가 운동기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허청의 김지수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국장님, 우리 건강 지키는데 운동 많은 게 없잖아요. 네. 운동기구에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이게 트렌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해마다 뭐 300건, 400건 특허청에 이제 운동기구 관련 특허들이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많군요. 예. 작년, 재작년에는 또 특이하게 또 굉장히 또 더욱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뱃살을 빼자 이런 목표로 홈트, 집에서 혼자 할 수 네.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경제에서도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 그 집에서 하는 이런 운동들도 IT 기술과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도와주는 운동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시대를 반영해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허 기술이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특허 기술이 적용된 첨단 기술이 들어간 운동기구 어떤 게 있습니까? 스마트워치에 그 만보계가 들어온 건 뭐 이미 오래전 일이죠. 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그 측정부터 시작인데요. 체지방이나 혈당, 빗을 싸가지고 당뇨병 측정까지 되고 있고, 운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 동작들을 일일이 이제 그 스마트워치가 다 재가지고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잘못 들었다. 예. 이런 식으로 들면 안 된다. 이것도 알려주는 거죠? 그럼요. 예. 굉장히 그 스마트한 이런 앱들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아니면 코치 같은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역할들을 이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혼자 운동할 때 PT를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줄넘기 하면 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선 줄넘기가 있습니다. 무선 줄넘기면 줄 넘기가 그 운동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 예. 줄 없이 줄을 어떻게 넘어가죠? 결국에 이제 매트하고 조합인데요. 매트가 밑에 깔리고 그리고 스마트 그 손잡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손잡이엔 줄은 없지만 그 줄넘기 동작을 그대로 하면 그 동작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기구의 장점은 뭐냐면 줄이 없으니까 그 천장이 낮아도 집에서 혼자 할 수가 있겠죠. 걸리지 않고 그 밑에 바닥 치는 소리가 안 나니까. 예, 매트는 또 만약에- 층간 소음을 잡아주고요.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쌩쌩이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될까요? 이거 2단 뛰기라고 합니까? 그리고 매트리스에도 기술이 적용된 게 있다라고 하는데 매트리스가 어떻게 운동을 도와줍니까? 옛날 진이라고 그러나요? 그 나르는 양탄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 예. 네. 그 매트리스에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단순히 이제 몸무게를 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몸무게뿐만 아니라 체지방도 재주고요. 인바디처럼. 매트가요? 예. 그리고 스쿼트라든지 요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매트가 지도를 합니다. 와. 매트 안에 선생님이 들어 계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는 아닙니다. 발바닥을 붙이세요. 이런 얘기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그 운동하신 분이 그 매트 위에 올라가면 그분의 신체 상태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어느 부위가 좀 약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스쿼트를 이렇게 하면은 앞쪽에 체중이 걸리는지 뒤쪽에 체중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트가 스스로 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운동하시면 때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스쿼트 할 때 그 PT 하시면은 앞으로 무게중심 쏠리지 말라고 무릎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맨날 선생님이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뒤쪽으로 내려가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스마트 덤벨 이건 뭐예요? 덤벨 안에 센서가 들어 있어가지고요. 덤벨 할 때 몇 번 했는지 세트라고 그러죠. 10번, 15에 1세트 이런 것들을 센서가 일일이 재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특허받은 운동기구를 보면 이 운동하는 트렌드도 좀 짐작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유행을 합니까? 요즘 MZ 세대는 역시 재미가 있어야겠죠. 재미. 예. 맞아요. 예. 운동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그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면 먼저 목적을 가지고 가게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발에 차는 센서하고 스크린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스크린 안에 손흥민이 나타나고 호나우두가 나타나고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도 이제 스스로 게임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페널티킥을 차기 시합을 한다든지. 아니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한 게임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6월 2일에 우리 평가전 있죠. 상암동에서. 저도 지난주에 그 표를 한번 예매를 해보려고 하다가 대기 시간 68시간, 제 뒤로 대기자 25만 명. 빠르게 접었습니다. 축구 게임을 이용한 이런 균형 감각 증진 장치 이런 것도 특허를 받았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춤추면서 운동하는 이런 것도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럼요. 저희들 어렸을 때 어디야? 게임장에 가면 그 펌프라는 게임이 있었죠. 아니 국장님도 펌프 해보셨습니까? 그럼요. 그거 열심히 했죠. 예. 친구들끼리 하고 대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센서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LED도 이렇게 옛날부터 굉장히 화려하게 여러 곳에서 이제 불이 떠오르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의자의 형태가 변형이 돼서 운동을 시켜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었죠.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들 이제 의자도 조금만 이게 변형을 주면 단순히 허리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 조금 몇 군데 조작을 하면 벤치프레스처럼 이렇게 또 누워서 운동할 수 있도록 바뀌는 의자가 거죠. 착착 변해서. 예.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덤벨이나 펌블러 같은 걸 하나 합쳐져 가지고 쭉 빼면 가운데를 쭉 빼면 이제 그 역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제품이 하나에 들어 있으니까 따로 하나씩 살 필요가 없겠죠. 저는 최근에 주변에서 운동 시작했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종목에 도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골프.
특히 MZ세대 등 이 젊은 세대들도 골프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골프 관련 특허도 많다면서요? 그럼요.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스크린 골프 최강국입니다. 여자 골프도 최강국이지만 스크린 골프도 최강국인데요. 네. 바닷가 정면에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몰입감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공이 날아갈 때 3차원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정확히 어디 날아가는지 또 최근에는 발바닥이 움직이죠. 발판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특허가 걸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크린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끼리 각 아이템마다 일일이 특허를 걸어 서로 견제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부위별로 특허가 다 있다는 얘기네요. 예. 발바닥 처음에 자세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채를 떨어뜨리고 요 과정을 다 잡아준다는 얘기인데 재밌네요. 운동과 관련한 특허도 정말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전해주신 여러 가지 특허들 생각을 해보면 특허 자체가 생활과 참 밀접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상을 현실을 맞추기 전에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사업하고 연구하신 분들은 특허를 출원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특허가 기술의 보물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8만 개 그리고 1년이면 4천만 개 전 세계 특허 정보가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사업하시기 전에 꼭 특허 정보를 한번 검색해 봐라. 그러면 본인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는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좋은 사업을 하는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침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허가 나침반이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방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업을 하실 때 큰 사업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특허나 상표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나 상표 없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것 같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기 움직이는 토끼 인형인가요? 누르면 기가 올라오고 깡총하는 그 느낌을 주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한반에 절반 이상이 그 인형을 썼다고 하는 굉장한 아이템인데 우리나라 왕업체 사장님이 개발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특허가 걸려 있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그거 아쉽다는 얘기 저도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유퀴즈 언더블록에 나왔었죠. 자, 국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의 김지수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9시에 돌아올게요. 발전.